잡시다. 우리 9편 해설 강의 찍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부터 들여다보죠. 종평 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쉬웠어요.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과연 쉽다의 의미는 어려워서 못 풀겠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다, 이 의미보단 실수 때문에 틀렸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과연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자고. 왜 실수를 했는지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푼 거하고 선생님이 푸는 거하고 한번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신경 써서 봐두셔야 되는 건 왜 나는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푸는 저 방식을 떠올리지 못했을까? 그런 문제 한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라고. 전체 문제 지금 다 틀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린 게 있다면 저 문제는 왜 그 시험 시간에는 그렇게 안 보였지? 그거를 반성하시고 그걸 여러분 몸에 체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해석하기 본 의미가 있겠지. 그게 마지막인 거지. 자, 봅시다.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는 선생님 책에 개념 완성 강의 책 우리 1학기 때 봤던 거 있죠? 그때 198번 문제하고 같습니다. 뭐 틀렸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엑스선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하는 전자기파로 옳은 것은 물어봤네요. 그럼 세 가지 중에서 얘는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일단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엑스선 중에서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짧은 건 하나밖에 없네요. 뭐 그죠? 엑스선밖에 없어요. 투과력 강해. 그죠? 뼈를 뚫고 살점 정도는 뚫고 뼈를 투과하지 못해서 밑에 그 필름을 변색시키지 못해서 뼈 사진이 얻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뼈 영상, 뼈 사진 얻는데 이용되는 거. 그게 엑스선이었지. 그러니까 A가 엑스선이겠지. 그럼 1번, 2번 중에 답일 테고요.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 마이크로파. 그죠? 선생님이 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전자레인지의 그 탄생 배경까지 설명해 줬으니까 뭐 까먹진 않았겠지. 해가 여기에 그랬던 게 B가 마이크로파. 그럼 1번밖에 원했던 답이 없겠네요. 됐죠? 뭐 이 정도는 무난하게. 다시 2번에. 2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실전 문제 풀이책 5번 문제하고 똑같죠. 뭐 그래프까지도. 그림은 직선론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거 고르시오 그랬네요. 기어프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더라. 여기 TV 그래프 속에 기울기가 가속도. 그럼 밑변 4, 높이가 8. 그러니까 기울기 얼마? 2. 선생님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한테 가속도는 가속도의 크기라는 말로밖에 등장 안 한다고 그랬잖니.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2. 답이지. 니은문에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16m이더라. TV 그래프의 면적 이동 거리였어. 그러니까 안에 면적 얼마? 16. 답이고요. 디귿불에 2초 때 운동 방향과 가속의 방향 서로 같더라. 요즘은 힘 따로 운동 따로 이렇게 문제 안 맞는다니까. 힘하고 운동 붙여서 이렇게 맞는다고 그랬잖아. 사실은 요 디귿법 문장 같은 경우에 우리 제일 첫 시간, 개념 배울 때 제일 첫 시간에 했어. 기억나요? 그러니까 뉴턴이 위대하다. 그럼 만유력 때문에 위대하다는 게 아니었다니까? 물체가 올라갈 때는 운동 방향과 힘 받는 방향이 반대라서 속력이 감소되는구나. 떨어질 때는 운동 방향과 힘 받는 방향이 같으니까 빨라지는구나. 이걸 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면 속력이 감소되겠구나.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다면 속력 빨라지겠구나. 이게 뉴턴을 위대하게 만든 거다 보니까 보기 중에 하나가 꼭 그거 차지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딱 이렇게 등장해.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같다면 속력이 빨라질 텐데 지금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기억력은 답이라고. 항상 그러잖니. 선생님이 딱 해준 거 내에서 등장하지 벗어나는 문제는 없다니까. 자, 3번 문제는 선생님 책에 실전 문제 풀이책 324번과 327번의 합성형 문제지. 그죠? 그래서 옳은 학생 골라라 그랬네요. A는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져. 이렇게 층층층층 또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 툭툭 던져지듯이 뱉어내기 때문에. 맞네요, A는. B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돼.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 바깥 껍질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근데 흡수되는 방식은 다양하다니까. 열 에너지를 가해줘도 되고, 전기 에너지를 가해줘도 되고, 빛 에너지를 넣어줘도 되고, 충돌로 인해서 높여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높이는 방식은 다양한데 떨어질 때는 방출될 때 반드시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고 그랬어. 이때 방출되는 빛알갱이, 광량자 한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HF 값. 기억나요? 그러니까 B도 맞네요. C는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짧아. 그죠? 준위 차이가 클수록 더 큰 에너지의 빛이 나와.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빛알갱이 하나가 갖는 에너지 값은 HF 값. 이걸 파장으로 고치면 람다분의 HC 이렇게 돼주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 큰 빛이 나온다는 얘기는 진동수 큰 빛이 나온다는 얘기고 파장이 짧은 빛이 나와줘야 에너지 큰 빛이겠지. 지금 그 말이네. 그래, A, B, C가 다 맞네. 됐죠? 정말 의외인 거. 야, 이 3번 이게 틀린 문제야? 아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20.5%예요. 즉 5명 중에 1명이 틀려놓은 문제예요. 이 정도 문제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물리를 한 번이라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맞췄어야 되는 이거를 전부 물리 공부하는데 자꾸 수식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서 그랬다니까? 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실험의 의의가 뭔지 이게 필요한 건데 굉장히 의외였어요. 과연 이 문제가 20% 이상이 틀릴 문제인가? 뭐 여러분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적어도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이라면 틀린 문제는 아니에요. 뜻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물리를 물리스럽게 공부하셨어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옆에 4번. 4번 문제는 선생님 개념 완성책의 129번 문제하고 같죠?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다. 가와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각각 2, 1, 2이고요.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때 이 질량 결손이 뭘로 바뀌는 거야? 이런 핵변환이 벌어질 때 이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방출돼서 나오는 거지. 그때 이 에너지가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이 말은 즉슨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요 질량 결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 질량 차, 여기 질량 차가 가의 경우가 더 크더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원값이 더 클 거예요. 따라서 디귿번에 이 원이 이 투보다 크더라. 정답이고요. 니번에 나는 핵융합 반응. 가는 큰 게 작은 걸로 쪼개지는 분열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작은 게 큰 걸로 합쳐지는 융합이었고요. 그러니까 분열 때도 에너지 나오고 융합 때도 에너지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핵융합 맞고요. 기억번에 기억에 들어갈 질량수는 즐거운 산수놀이. 밑에 들어가면 얼마? 화살표 이후에 총 숫자합과 화살표 이전에 총 숫자합은 보존돼 줘야 되니까 밑에 들어갈 게 합이 92. 위에 들어갈 게 합이 총 236. 근데 여기 1이 있으니까 요게 235. 이렇게 돼주겠지. 뭔진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지. 요게 우라늄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건 이렇게 숫자 합쳐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찾는 게 정상이긴 한데 워낙 많이 보잖아 얘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는 92에 2, 3, 5번 그냥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치? 그래서 질량수는 그러니까 위에 붙어 있는 숫자 얘기하는구나. 235. 238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번 답. 얘도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배점이 3점. 그러니까 어려워서 2, 3점에 그 배점이 붙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의 중요도에 의해서 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2점, 3점, 뭐 3점짜리 문제라고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겁먹고 문제 풀어야 될 이유 없지. 거꾸로 역학 부분도 마찬가지야. 계산 유형의 문제가 2개 있더라도 우리 지금 시험 지면에서 19번, 20번도 마찬가지 아니야? 과연 19번, 20번에서 어떤 문제가 더 어려울지, 어떤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 몰라. 풀기 전까진. 그림만 놓고 쳐다봤을 때 이게 시간이 누가 더 오래 걸리겠네? 몰라. 근데 지금 19번은 3점짜리고요. 20번은 2점짜리 이렇게 돼 있잖아. 둘 다 19번, 20번이 둘 다 3점짜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게 19번이 3점? 20번이 2점? 그럼 19번이 더 어렵겠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조금 이따 문제 풀겠지만 19번은 운동 2법칙 부분과 일과 에너지 두 가지 단원이 합쳐진 형태 문제인 거야. 20번은 그냥 일과 에너지 문제고. 말 받아들이겠어?
물론 뭐 운동량 충격량이 20번도 합쳐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따지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역학 부분에서 그 19번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19번은 3점짜리로 바뀐 거야. 아무 뜻도 의미도 없어. 이거 굉장히 출제자의 주관적인 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3점, 2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뭐 미리 얘는 어려울 거야. 얘는 쉬울 거야. 단정 짓고 문제 풀지 말라니까. 아무 의미 없다니까. 다시 5번에 그림 가와 나는 5번 문제는 선생님 개념 완성책 133번 문제하고 같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물리 문제의 제일 중요한 표현은 같다는 표현 나올 때 꼭 신경 써서 봐두시라고 했잖아. 속력이 같구나. 파동 문제구나. 그럼 V는 람다 F 이식 일단 써놓고 생각해 하셔야지. 그 중에서 얘가 같구나. 그때 문제 속에 지금 그래프가 X축이 시간축으로 돼 있네. 뭐는 찾을 수 있어요? 주기를 찾을 수 있구나. 그럼 한 번 깜빡인데 걸린 시간 가는 얼마? 2초. 나는 얼마? 3초. 주기비가 2대 3. 뭐 굳이 식을 바꾼다면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제 역수가 진동수비니까 그냥 얘가 3대 2구나 이러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2대 3 이렇게 바꿔놓으셔도 상관없고. 그때 물어본 게 뭐야? A, B의 파장. 그럼 얘가 같으려면 주기가 2대 3일 때 파장도 2대 3 이러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요거 자체를 그냥 쓰고 싶다면 얘가 3대 2니까 요 놈이 2대 3 이래야 되는 거지. 뭘로 풀든 간에 그냥 쓰면서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A가 2고요. B가 3이었으니까 3분의 2 원했던 답. 이 정도는 뭐. 파동에서 절대적으로 V는 람다 F 활용할 줄 아나? 물어볼 문제는 반드시 하나씩 실려 나와야 된다니까. 됐죠? 파동에 총 3문제 나온다고 그랬어.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그죠? 그래서 V는 람다 F 활용하는 거 하나. 굴절 하나. 그래서 이번 시험에 굴절 뒷장에 8번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간섭 하나. 그래서 9번 문제 나왔던 거고. 그 9번 문제도 이번에 간섭에 물결파의 간섭 요번 문제 아니 9월 평가원에서 나오던지 아니면 수능상에서 물결파의 간섭 낼 거라고 그랬잖아. 그 둘 중에 한 번 중에 낸다면 요번에 지금 등장한 거네. 딱 나올 때 나온 거야 뿐이야.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 물리 문제는 어디서 뭐가 나올지가. 자 6번 문제. 6번 문제 선생님 측의 실전 문제 풀이책 255번 문제하고 같지요. 자성체. 그림은 한 면만 검게 칠한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그림의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ABC 중 두 개를 마주보는 면을 가까이 있을 때 자성체 사이의 작용은 자기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거 고르시오 그랬네요. 일단 강자성체 특성은 뭐야? 이렇게 자기장 영역에 갖다 놨을 때 이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벌어지는데 이 외부 자기장을 치워도 그 형태가 유지가 되는 게 강자성.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벌어지는데 치우면 유지가 안 되는 게 상자성.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이 반대쪽으로 배열이 벌어지는데 치우면 유지가 안 되는 게 반자성. 그랬을 때 결과가 요렇대. 그럼 A, B끼리 가까이 가졌을 때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강자성체가 있다면 그 강자성체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것도 밀던 당기던 만약 얘가 반자성이라면 척력이 발생할 때고 얘가 상자성이라면 인력이 작용하겠지. 근데 불구하고 자기력이 없다는 얘기는 둘 다 자성을 유지시키지 못했던 놈인 거지. 그러니까 A, B 중엔 강자성체가 없어요. 따라서 무조건 C가 강자성체였을 거야. 방향도 찾을 수 있어야지. 이번 시험에서는 뭐 방향까지 크게 필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쪽으로.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방향이 자기장의 배열이 벌어지려면 강자성체 내부에서 어느 쪽에 N극인 거야? 그죠? 요거 자기장의 N극이 여기, S극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 자기장이. 그럼 얘도 같은 쪽으로 배열이 벌어지려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돼주려면 어느 쪽에 N극? 그렇지. 이때는 오른쪽에 N극, 왼쪽에 S극. 선생님 외부 자기장의 거꾸로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같은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력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얘들끼리는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줄 수 있는 거.
하여튼 요게 N극 S극 강자성체 내부의 N극 S극 방향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시험과 관련 없다고 수능에 저렇게 내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일단은 그래서 C가 강자성체예요. 근데 A는 그 강자성체 옆에다 갖다 놓으니 강자성체의 영향을 받았는데, 즉 얘도 자기적 성질을 이제 갖게 되는데 미는 쪽으로 청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보면 A가 뭐여야 돼? 반자성체일 테고, 서로 당겨주는 인력이 생기는 B가 상자성체였을 거라고. 그래서 4번이 원했던 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됐죠? 자성체도 2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줘. 됐고요. 뒷장에 7번. 7번 문제는 선생님 책 실전 문제 풀이책 51번, 개념 완성책 42번 문제와 같죠? 작년 책, 재작년 책까지는 이게 개념책에 들어있던 문제, 그거를 그 고2 내신 개념책에다 선생님이 옮겨놨거든? 얘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로 따지면 고2 내신 개념책. 여러분은 없지. 그 내신 개념책 33번 문제, 보기 물어본 것까지도 똑같은, 그림까지도 거의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물리 문제는 항상 내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쓰기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새로운 유형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니까 이제는. 하여튼 그림같이 수평면에 놓여있는 자석 B 위에 자석 A가 떠있는 상태로 정지해 있더라. 야 진짜 환청 안 들리대? 문제 풀면서? 정지. 여러분들 읽을 때 그렇게 읽어지지 않아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였어? 정지 있더라. 그럼 정지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거 뭐야? 알짜임 빵이더라. 누가? A가 알짜임 0대 줘야 된대요. 그때 A의 작용은 중력 크기와 A의 중력 크기 mg와 문장 다시 안 읽고 싶으니까 그림 속에 지금 다 쳐놓고 있는 중인 거야. 거기에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B와 A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거는 지금 인력 생겨야 돼? 청력 생겨야 돼? 청력 생겨야 얘가 떠 있을 수 있겠지. 만약 자기력도 땡겨주는 쪽이라면 얘는 붙었어야 정상이겠지. 그런 거 보면 얘는 자기력이 위쪽이겠네. 그 크기가 같고요. 같다는 건 항상 단서조항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질문거리일 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M이고 3M이더라. 이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 뭐야? 같다 이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벌에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는 3mg더라. 얘가 같다며 크기가. 그럼 얘가 mg면 얘도 얼마? mg. 그래 3mg 거짓말. 네 말에 수평면이 B를 떠받드는 힘의 크기는 4mg더라. 수평면이 B를 떠받든다, 누른다. 이 표현 모르겠으면 거기다 뭐 집어넣으라고? 아마 거기다 왜 작은 영을 넣어? 누른다, 떠받든다. 이 표현 원래는 물리적 표현으로 따진다면 그게 수직항력인 거라니까. 근데 문제 속에서 수직항력이라는 용어 안 쓴다고 그랬잖아. 그래 누른다, 떠받든다 잘 모르겠으면 거기다 뭐 집어넣어? 체중계를 집어넣으라니까. 체중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라니까. 그 체중계에 나오는 눈구 값이 누르는 값, 떠받드는 값, 딱 그 값이라니까. 여기 체중계 있다면 B와 수평면 사이에 체중계가 있다면 그 체중계는 지금 B만 무게가 실려 있는 거야? 이제 위에 A도 같이 들고 있는 중인 거지. 그러니까 총 얼마? 4mg 이렇게 나와주는 게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누른다, 떠받든다 모르겠으면 그냥 체중계 넣어. 뒷번에 A의 작용은 중력과 B가 A의 작용은 자기력은 작용 반영형이더라. A의 작용은 중력은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문장에 주객체가 숨겨져 있다면 끄집어서 뒤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의 작용은 중력은 누가 누구한테? 지구가 A한테. 그럼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나와야 되는데 B가 A에 이랬으니까 이건 작용 반영 아닌 거지. 그래서 니은만한 올바른 답이었다고. 됐죠? 야, 요런 것도 3점이야. 왜? 그치? 자기력 부분과 중력 부분, 즉 운동 1, 2, 3 법칙 부분, 이게 합쳐졌다고. 두 단원이 합쳐졌다고. 그 의미에서 그냥 3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과연 3점만큼이 어려워? 그건 아니라니까. 이젠 그 점수 배분 이거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 받아들이겠어요? 3점짜리라고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 자, 8번. 실전 문제 풀이책, 선생님 책 실전 문제 풀이책 183번 문제하고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이거? 그죠? 굴절. 지난 시간이었나? 그죠? 이런 굴절 문제 나온다면 일단 뭐부터 하는 거라고?
굴절률 크기부터 그냥 찾아놓고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문제부터 읽어볼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한 단색광 P가 굴절과 45도로 진행해서 B와 매질 C의 경련에서 전반사노에. 아, 여기 전반사구나. 읽어가면서 그림을 흘끗흘끗 쳐다봐야지. B와 매질 D의 경련에서 굴절에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고르시오 그랬네요. 뭐 다 그림 설명 부분이고 이게 전반사라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거네. 굴절률 크기 비교하자. A, B를 놓고 보면 어디가 굴절률 큰 쪽? B가 무조건 큰 쪽. 뭘 보고 알았는데? 그렇지, 각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굴절률만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는 각이 크니까 굴절률이 작겠구나. B가 좀 더 크겠구나. B, C를 놓고 보면 어디가 굴절률 큰 쪽? B가 큰 쪽. 뭘 보고 알았는데? 전반사가 되려면 굴절률 큰 데서 작은 쪽으로 갈 때만이 전반사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A, C를 놓고 보면 B보다는 C가 작다는 건 알겠는데 A, C를 놓고 보면 어디가 굴절률 큰 쪽이에요? A가. 그건 뭘 보고 알았는데? 그치, 이런 비교를 한다는 건 공통적인 요소를 놓고 비교하는 거라니까. A와 B, B와 C. 그러니까 공통 요소는 B잖아. 근데 요 각도가 몇 도야? 45도. 엇각이니까. 요게 45도? 어머? 그럼 똑같이 45도인데 A 쪽으로 갈 때는 요만큼 꺾인 거고 원래는 요렇게 갈게 요만큼 꺾인 거고 C 쪽으로 갈 때는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굴절 차이가 더럽게 심해서 잘 꺾이니까 이쪽보단 잘 꺾이니까 여긴 전반사 됐다 이 말인 거잖아. 그렇다면 C는 굴절률이 무지하게 작겠구나. 굴절 차이가 무지하게 심해야 되니까. 일단 그럼 B와 D를 놓고 쳐다보면 굴절 어디가 큰 쪽? 이번엔 D가 더 큰 쪽. 왜? 각이 더 작으니까. 전체 굴절률 크기를 비한다면 D가 제일 크겠구나. 그 다음 B고요. 그 다음 A고요. 그 다음 C겠구나. 찾아 놓고 보시라고. 그럼 기억번에 B,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더라. B, C 사이의 임계각은 현재 전반사들 때문에 전반사들에 의한 필요 조건은 굴절률 큰 데서 작은 쪽으로 갈 때. 두 번째 조건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그러니까 임계각은 요 45도보단 작다는 얘기지. 크다 거짓말. 니은번에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더라. A가 C보다 굴절률 크더라. 맞네요. 뒷번에 P의 속력은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더라. A보다 D가 굴절률 크다는 얘기는 나머지 몽땅 다 A 쪽이 크더라.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게 뭐? 사인 세타 값, 속력, 파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속력은 분명히 A에서 더 커야 돼.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원했던 답. 그러니까 굴절에 관한 문제는 굴절률을 먼저 찾아놓으면 편해져요. 실수할 이유도 없고요. 됐네요. 오히려 7번보다는 8번 문제가 물리적인 의미에서 보면 3점을 줘야 되는 난이도에 가깝지 않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8번은 그냥 말 그대로 굴절만 딱 하나 종류를 물어본 거라서. 그래서 얘는 2점. 위에 7번은 굴절과 자기력을 굴절된다. 중력과 자기력 또는 운동 법칙과 자기력을 같이 물어본 문제니까 그래서 얘는 3점. 이런 식으로 배점된 거라고. 최근에 선생님이 질문 받아서 그래. 그 점수 배분이요. 선생님 3점짜리들 다 어려운 거야?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아니라고. 그거에 겁먹지 말라고. 하여튼 부수적인 데에 되게 관심들 많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피해가고 싶고 뭐 이런가 봐. 공부에 왕도는 없어요. 그래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자, 9번. 9번 문제는 선생님 책 실전 문제 풀이책 208번과 209번의 합성형 문제죠.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거. 개념 때도 사실은 이거 물결파의 간섭 부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물결파의 간섭 부분 선생님이 막 그림 그려서 이거는 그림에 대한 해석밖에 물어볼 수가 없더라. 변형시킨다면 딱 어떻게 등장한다고? 물결파의 간섭을 변형시킨다면 여러분 대학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 대학 가서 실험해 보면 사실은 여기에 진동자라고 콩콩콩 찍어주는 장치가 있을 텐데 고장났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라고? 네모난 수조에 물 받아진 거에 아크릴 수조에 손으로 콩콩콩콩 찍게 될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단색광 빛을 비추고 밑에 그림자 사진을 보게 될 테고 그거를 해석하는 거. 그게 결국 여러분 대학 가서도 할 일이라고 그랬잖아. 1학년 때 일반 물리학 실험에 거기에 그 손으로 콩콩 찍는데 변화돼봐야 문제가 변형돼봐야 딱 이렇게밖에 등장 안 한다고 콩콩콩콩 찍던 걸 콩콩콩콩 찍든지 그게 아니면 콩딱콩딱콩딱콩딱 이렇게 찍든지 콩딱콩딱 찍는다의 의미가 뭐라고? 그치 위상을 하나 반대로 주겠다. 그게 가.
여긴 지금 실선 빠져나올 때 여긴 점선 빠져나오는 거, 위상을 거꾸로 준 거. 그게 아니면 콩콩 찍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위상은 똑같은데. 그렇지. 진동수를 증가시키겠다. 그럼 똑같은 매질에 물에 깊이까지 바뀌지 않은 상태에 진동수가 커진다면 V는 람다 F에서 뭐가 고정? V는 그대로 고정. 근데 진동수가 커지니까 파장은 짧아지더라. 그게 얘. 딱.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뭐 그러니까는 두 점 S12에서 진동수가 F로 발생시킨 진폭이 같고요. 위상이 반대인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는 가의 S12에서 진동수가 EF로 발생시킨 진폭과 위상이 같은 두 물결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거기 그 문제에 지금 총 5줄짜리 참 별것도 아닌 이 문제를 2번 읽다면 이건 실망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 거놓던지 아니면 써놓던지 아 여기 F 여기 EF 이런 식으로 자꾸 쓰면서 하라니까. 습관이어야 된다니까. 그래 가와 나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같더라. 아 같다는 말 나왔네. 이 문제의 출발점은? 그래 같다. 뭐가? 속력이. 그러니까 V는 람다 F에서 얘가 같더라. 됐죠? 근데 얘에 비해서 얘가 진동수가 2배로 크더라. 그럼 파장은 절반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요 한 파장 길이 지금 요 실선과 요 실선까지 즉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간격 요게 파장이잖아. 그거에 비해서 요 마루부터 요 마루까지 요 간격 요게 반으로 줄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게 2배 크니까 얘 2배를 한 게 D1 값이어야 되니까 D급번이 정답이었던 거지. 기억번에 가의 A에서는 보강섭이라 한다. A는 현재 점선만 하니까 아랫볼록만 나는 거. 그럼 더 큰 아랫볼록 되는 거. 보강. 맞죠? 맞고요. 이번엔 아예 S12에서 상세간섭이라는 지점의 개수는 5개이더라. 이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이었어. 정상파를 여러분한테 가르쳐줬던 이유는 배마디라는 걸 찾기 위해서. 근데 정상파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요 사이에 마디선이 몇 개네 이 말 대신에 요 사이에 상세간섭이라는 곳은 몇 군데인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딱. 그러니까 요 사이에선 지금 현재 실선 만난 곳 여기 무조건 배. 여기 점선 배. 여기 실선선 배 여기 만나는 곳 모든 것들은 다 배. 그 사이사이는 전부 다 마디. 그러니까 요놈들의 요 사이사이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 있다고. 8개 이래야 써야지. 그래서 기억 디귿번 원했던 답. 딱. 됐어요? 봐. 나온다는 대로밖에 안 나오지. 절대로. 자, 옆에 10번. 10번 문제는 선생님 책의 개념 완성 책의 45번 문제하고 같죠? 거의 같아요. 다음은 수레를 이용한 충격량에 대한 실험이더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과는 요따구로 주어졌네. 질량 주어졌고요. 속도 주어졌고 충격량 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아 이거 운동량 충격량 문제 풀어야겠다 느낌 오죠? 자, 기억번에 충돌 직전 운동량 크기는 A가 B보다 작더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값 충돌 직전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A는 얼마? 요거 2개 곱하면 그렇지. 0.2. 얘 2개 곱하면 B는 얼마? 0.4.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더라. 맞네요. 이게 수능이니까 크다 작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니까. 평가원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라면 몇 배 이렇게 물어볼 거고 딱 아니면 얼마 이렇게 물어보든지 딱 그 차이예요. 니은에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는 A가 B보다 크더라. 충격량은 충격량으로 생각하면 답 안 나오죠. 뭘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그럼 A는 처음이 0.2 나중에 얼마? 그게 싫으면 귀찮으면 A 같은 경우에 충격량 값은 질량 곱하기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니까 총 0.5 곱하기 그치 0.6 요래도 상관없죠. 속력이 들어갈 때 0.4 나갈 때 0.2 방향 거꾸로니까 그냥 더해서 그리고 얼마? 0.3 이렇게 돼줘야 될 테고 B는 얼마 해야 돼요? 1 곱하기 0.5 이렇게 돼주겠네. 그러니까 얘는 0.5 이렇게 돼주겠네.
따라서 충격량 값은 A가 작네요. 크다. 거짓말. 디귿번에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물어봤네. 요건 충격량이고요. 그걸 뭘로? 시간으로 한번 나눠줘야 얘는 0.02, 얘는 0.05 나눠줘야 그게 충격력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얘는 15고요. 얘는 10이고요. A가 지금 더 크죠. 근데 작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지. 됐죠? 뭐 지금 우리는 해설을 찍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끝까지 계산이 들어갔지. 사실은 이렇게까지 다 일일이 계산 안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 크다 작다 이건 비교는 가능하겠지. 그래도 여러분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쓰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나 운전 중에도 이게 계산이 되던데? 더더군다나 어제 선생님 새벽에 나가느라고 골프 치러 새벽에 나가느라고 잠도 못 자고 나갔다고 그랬잖아. 그럼 거진이 한 24시간 아니다 12시간이 지난 후니까는 한숨 못 자고 12시간 지났어. 아니지. 그럼 그 전날부터 따지면 거진 몇 시간을 못 잔 거야? 24시간 넘게 한 30시간 넘게 못 잔 거잖아. 그럼 머리도 멍한 상태에 이걸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운전하면서 그 정도 운전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보일 정도로 또는 이런 것들이 다 풀릴 정도로 이번 시험이 쉬웠다니까. 안 어려웠다니까. 이번 시험 못 봤으면 변명 여지가 없어요. 공부한 양이 적은 거예요. 분명히. 이제 수능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조금씩 탐구 부분에 시간을 더 쓰셔야 된다. 반드시. 왜 선생님이 상반기에는 그랬잖니. 딱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물리는 수업하는 그 시간과 그거 복습하는 시간 외에 그리고 복습용 프린트 그거 푸는 그 시간 외에 다른 모든 시간은 국영수에 쏟아 부으셔라. 그리고 선생님 2학기 때 말이 바뀔 거다. 그때는 국영수의 시간을 조금 빼고 탐구의 시간을 더 쓰셔야 된다. 지금이 딱 그때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탐구에 조금씩 시간을 빼셔가지고 여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1학기에 국영수에 몰빵할 때 그 열심히 했던 국영수 하면서 열심히 했던 수학 문제 풀면서 열심히 했던 그 과정을 이제 물리에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됐죠? 그 11번부터는 잠깐만 쉬었다 보죠. 자, 이제 11번부터 마저 풀어보죠. 11번 문제는 선생님 책 실전 문제 풀이 책의 145번 문제하고 같죠. 요게 정답률이 50%가 안 나와. 43%? 그렇게 틀린 문제인가? 상대성 이론 부분에 겁이 나서 그러는 건지 한번 풀어보자고. 정말 어려운 문제인지. 많이 보던 형태 아니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검출기 P와 점 Q가 정지해 있고요.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A, P,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6시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더라. 뭐 그림 설명 부분이었고요. A의 관성계에서 B가 Q를 지나는 순간 A와 B는 동시에 P를 향해 빛을 방출한다. P를 향해서 얘가 딱 이 자리에 도착하는 순간 누가 볼 때? A가 볼 때. 동시에 여기서 빛을 방출시켰대요. 그게 A의 관성계에서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P에서 Q까지 거리는 L로 서로 같더라.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상태는 전부 다 A가 볼 때의 그림인 거네. 됐죠? 그래서 기억번에 A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의 속력과 B가 방출한 빛의 속력은 같더라. A가 볼 때 자기가 쏜 빛과 B가 쏜 빛 둘 다 빛이네. 그럼 관찰자에 따라서 이 빛의 속력은 바뀌는 게 아니라며. 내가 가면서 보던 저놈이 오면서 쏘든 어쨌든 간에 빛의 속력은 광속 C로밖에 안 보이니까 속력은 같다. 맞네요. 이번에 A의 관성계에서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한다고 걸린 시간은 C분의 L이더라. C분의 L 뭐 속력분의 거리 이랬으니까 요게 시간 이렇게 돼주는 거잖아. 그게 요 L은 누가 볼 때? A가 볼 때 길이고요. 그 빛이 와야 되는 길이. 그리고 C는 A가 볼 때 그 빛의 속력이고요. 그러니까 A가 볼 때 그게 오는 그 시간이 돼주겠지. 빛이 도달한다 걸린 시간. 그래서 C분의 1값 돼야 되는 거 맞고요. 디귿번에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크더라. 요번에 이제 누가 보는 거야? B가 보는 입장이 돼주는 거야. 아까까지는 A가 봤을 때가 요 광경이라니까 지금.
지금 주어진 이 그림 상태는 A가 볼 때 상태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B가 볼 때는 이제는 A 쪽 전체 개가 자기가 아니라 얘들이 로켓을 타고 B 쪽으로 다가오는 입장이 돼줘야 되는 거지. 됐죠? B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중에서 지금 A가 방출한 빛이 쐈을 때 얘가 봐도 저 빛은 광속 C입니다. 내가 쏜 빛도 역시 C입니다. 대신에 이 P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얘들이 온다니까? B 입장에서 보면 내 쪽으로 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P가 이동돼야 돼. 어머! 그럼 저쪽에서 쏜 빛은 P가 도망가다 만나게 되는 거고 내가 쏜 빛은 P가 다가와서 만나게 되는 거야. 표현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A가 쏜 게 P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크게 측정돼 주는 게 정상이겠지. 관찰자 누가 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림이 달라져요. 그 상황을 표현을 해놓으시고 쳐다보는 게 좋은 습관일 거예요. 항상 상대성이라면 관찰자가 누군지 그게 제일 중요해. 다시 12번. 12번 문제는 선생님 책 개념 완성책 52번 그 다음에 그 개념 완성책 나갔을 때 문제 복습편 책 얇은 거 나갔던 거 있지. 그거에 55번 문제하고 같죠. 얘들의 움직임까지 같이 파악하는 그런 형태. 그림 가는 마찰 없는 수표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질 B를 향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설명 부분. 그림 나는 가에 A와 B가 어디? ED에서 충돌하는 운동량, 충격량 문제겠구나. 그럼 반드시 충돌 전과 후를 그려서 쓰면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ED에서 충돌한 후에 각각 등속도 운동에서 A가 X가 D를 지나는 순간 B가 4D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충돌은 A, B끼리 충돌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ED에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됐죠? 이후 B는 정지해 있던 물질 C와 X가 6D에서 충돌해서 그럼 충돌이 몇 번 있는 거야? 2번 있는 거네. A, B끼리 한 번 충돌되고요. 그 다음에 B, C가 어디서? 여기서. C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충돌이 벌어질 테고. 그럼 충돌 전 상황. 첫 번째 충돌 후 상황. 두 번째 충돌 후 상황이 하나 있어야겠네. 그러니까 그 그림이 한 장 덜 그려진 거네. 요렇게. 두 번째 충돌은 B와 C가 여기서 충돌이 벌어져. 됐어요? 사실은 요 A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림을 완성시켜 보자면 불필요하긴 한데 분명히 여기서 충돌이 됐는데 충돌한 이후에 A는 요만큼 가는 동안 한 칸 가는 동안에 B는 2칸을 가 있잖아. 그럼 여기 C랑 충돌이 되면 B가 2칸 가는 동안에 A는 또 저쪽으로 얼만큼? 한 칸 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그린다면 사실은 A는 요 0인 위치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일 거야. A가. 요게 B와 C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게 세 번째 그림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쓰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 거기에 충돌해서 B, C가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총 질량 3M짜리로 바뀌고 떡이 되고 방향 오른쪽으로 속력이 3분의 1 V로 등속도 운동하더라. 그림 총 위에 문제 7줄을 그림 하나에 이렇게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됐네? 그럼 여기 띵 충돌을 걸었는데 얘는 한 칸 가는 동안 얘가 2칸 갔다며. 그 질량은 모르겠는데 속력은 분명히 A가 B보다는 느리지. B가 2배 빠르지. 속력 모르니까 가장 대표 문자 V를 쓰면 되는데 얘랑 겹치겠네. 그러면 얘는 V 플라임. 얘는 2V 플라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지요. 그래? 그럼 B는 C랑 충돌을 벌였는데 운동량은 보존돼 줘야 된다며. 얘는 운동량이 얼마 있어? 2M 곱하기 2V 플라임이니까 합이 4MV 플라임 값. 요 운동량이 충돌 이후에 총 운동량과 보존돼 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 MV 값. 따라서 V 플라임은 얼마? 4분의 V 값. 얘가 4분의 V 값. 그럼 얘는 2분의 V 값. 그럼 A가 충돌이 벌어졌을 때 A가 갖고 들어간 운동량 질량 없으니까 A로 합시다. 그럼 AV의 운동량 값은 충돌 이후에 얘는 왼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AV 값. 됐죠? 얘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MV 값. 얘 곱하기 2분의 V 값. 얘 넘기주면 얼마야? 4분의
OAV 값이 MV 값이니까 결국 A는 얼마? 5분의 4M 값 답이겠지요. 됐지요? 뭐 이 정도라면 뭐. 자, 13번. 13번. 지난 6평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9평도 마찬가지지만 운동량, 충격량 부분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보다는 여러분 선배 때보다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 부분은 공부를 착실히 해두셔야 돼요. 특히나 운동량, 충격량은 개념형보다는 계산 유형의 문제가 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계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려가면서 쓰면서 그렇게 푸시라고 꼭. 자, 13번. 문제는 선생님 실전 문제 풀이 즉 340번과 344번 문제의 합성형 문제죠.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와 고체 막대를 이용한 회로에 대한 실험이더라. 자, 이렇게 도체와 절연체를 XY는 순서 없이 뭐 집어넣어 놨대요. 실험 결과는 그렇게 주어졌고, 그럼 A에 연결했을 때, 그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그럼 항상 이런 회로 그림 볼 때는 여러분이 누구라고? 전류 입장에 대해서 판단하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건전지에 플러스 따라서 이제 쭉 가면 되지.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 그럼 밑으로 가면 이게 N형이니까 역방향 못 가고요. 위로는 갈 수 있겠네요.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인데 역시 N형이니까 역방향 못 가니까 밑으로는 갈 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 경우 C에 요 스위치가 연결됐을 때 그럼 방출된 요놈의 LED에 빛이 방출된 게 없대요. 사실은 요게 만약 도체라면 요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거지. 근데 지금 요렇게 흐르게 된다면 여기서 분명히 빛이 나왔을 텐데 빛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그렇지 끊어진 상태. 바꿔 말해서 절연체 요렇게 돼줘야 되는 거지. 아, 그러면 다시 A에 연결했을 때 요게 D에 연결된다면 이제는 빛은 요렇게 통과돼서 지나가는 요 구조로 지나갈 수 있겠네요. 그때 D2와 D3가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 그럼 얘가 도체구나. 그럼 확실하겠죠. 그래서 기억번에 X는 절연체이더라. 정답이고요. 이번에 요놈 기억에 들어갈 게 뭐니? 물어봤네. 요번에 스위치가 B 쪽에 연결됐을 때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니까 자 요렇게 연결됐을 때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두 갈래. 밑으로는 역방향으로 못 가는데 위로는 갈 수 있어. 또 이쪽으로는 역방향으로 못 가는데 자 요로 가봐야 어차피 절연체라. 그죠? 의미가 없고요. 도체로 연결되어 있는 요 구조로 한다면 불이 켜질 수 있는 게 맞지. 그때 불 나올 수 있는 게 D1과 D4겠네요. D1, D4이더라. 니은번 정답. 뒤번에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D에 연결했을 때 D1에는 순방향전압을 한다. S1을 A 쪽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D에 연결했을 때 그러면 노란 선 따라서 가는 요 구조.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때 D1 얘는 역방향이잖아. 그래서 순방향전압이 걸린다. 거짓말이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답. 뭐 전기회로는 항상 여러분이 전류 입장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됐지요? 시기구 자시구도 아니잖아. 14번 문제는 선생님 개념 완성체 215번 그리고 218번 합성형이지. 옳은 거 고르시오 그랬네요. 기억번에 질량은 A가 B보다 크더라. 니은번의 속력은 A와 C가 같더라. D급번의 물질 파장은 B, C가 같더라. 일단 D급번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 B와 C를 비교하라는데 뭐가 같니? 그래프 속에 B, C는 뭐가 같니? 운동량이 같아요. 물리문제 출발점은 같다해서 출발시키는 거라며. 그럼 운동량이 같아? 그리고 지금 D급번에 물질과 파장 물어봤어? 일단 이런 입자, 사실은 천마디에 14번 문제에 천마디에 그리면 입자 이렇게 돼 있잖아. 요 입자라는 표현 역학에서 쓰는 표현 아니라고 했지. 오로지 어디서만 쓸 수 있는 거라고? 물질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앞에 역학 파트엔 물체 A, B 이런 식의 표현 나지. 그러니까 물질, 입자, 원자, 전자 이 표현 나온다면 전부 다 물질파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식 하나 써놓고 생각하라니까. 람다 이퀄 MV분의 H 이거. 그럼 B, C는 운동량 값이 3P0로 같아요. H 상수예요. 그럼 파장도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D급번은 무조건 답이에요.
됐나요? 그 기억, 니은, 뭐래? 질량, 속력 물어봤어. 근데 주어진 건 운동량, 운동에너지. 그럼 운동량과 운동에너지가 같이 들어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죠. 뭐? 그치. 요놈의 운동에너지 값이라는 건 EM과 MV의 제곱값 이거. 이 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써가면서 해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익숙해지시라고 그랬습니다. 운동에너지 값. 그럼 여기 A, B, C를 쳐다보면 운동에너지 B는 주어졌네요. 1대 1대 9. 1대 1대 9. 요거. 근데 운동량 값은 1대 3대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제곱이네요. 1대 3대 3의 제곱이니까 9대 9 이렇게 돼주겠네. 그럼 2는 상수고요. 그다음에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 1대 9대 1 이렇게 돼주면 되잖아. 9, 1, 1 됐나요? 또 숫자만 맞춰주면 되니까. 따라서 기억번에 질량은 A, B를 비교해달래. 1대 9, B가 9배 크네요. 그러니까 A가 크다?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고. 니은에 속력을 물어봤네요. 질량비 알고 또 뭐 알아? 운동량비도 아는데 MV 값에 운동량 값이 뭐 여기선 AC를 물어봤는데 그냥 다 해버리자 하는 김에 AC 연습 삼아가지고 그럼 운동량 값은 1대 3대 3이라며. 근데 질량비는 우리 알다시피 얼마? 1대 9대 1이라며. 그러니까 여기 속력비는 1대 3분의 1대 3 이렇게 돼주면 되겠지. 곱해서 얘만 들면 되니까 1 요거 3 요거 3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거기에 A, C를 물어봤으니까 C가 3배 크네요. 갔다가 요게 거짓말이었지. 확인시켜주느라고 일일이 다 이렇게 숫자까지 넣어서 계산한 것뿐이야. 적어도 평가원이나 또는 수능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계산 안 하셔도 상관없지 않니? 그렇지 않아? 지금 A, C를 물어봤는데 어머 A, C의 질량 같네? 근데 운동량은 C가 더 큰데? 그럼 속력은 C가 크겠는데? 같다가 아니구나. 그냥 니은은 그러고 끝냈어야 되는 거지. 맞죠? 기본적으로 물리는 수학은 필요 없어도 산수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배수 관계, 비례, 반비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거기에 심오한 고차원 지금 산수를 썼어요. 뭐? 역수. 그 정도까지가 물리에 써먹는 수학의 한계점이었다. 됐죠? 자, 밑에 15번. 15번 문제는 선생님 개념 완성책 100번, 실전 문제 풀이책 113번 문제하고 같아요. 그림과는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 A, B, C를 따라 변할 때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A, B 과정과 B, C 과정 중 하나로 기체가 들어있는 열출입이 자유로운 실린더에 피손에 모래를 조금 올려놓고 피손이 서서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T제로 일정하더라. T제로 일정하더라. T제로로 일정하더라. 야, 이거 무슨 변화야? 온도가 계속 아무리 이런 변화를 당해도 온도가 계속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가 벌어지는 거 뭐? 등온 변화. 그러니까 등온 변화 자체를 얘기하는 거네. 오케이. 그럼 그래프 속에서 지금 A, B 과정은 무슨 변화예요? 부피가 일정한 거. 정적. 그럼 B, C밖에 등온이 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B, C 과정이더라. 정답이네요. 됐죠? 니은에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그러면 C와 B는 등온이니까 온도가 일정해. 그렇다고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친다고 몰수가 바뀌는 것도 아니야. 그럼 내부 에너지가 항상 일정한 거, 같은 거. 근데 A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돼서 B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C도 당연히 A보다는 크겠지. 따라서 니은번도 정답이구나. 뒷번에 나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 등온, 얘는 압축이네. 등온 압축으로서 그러면 이 밑에 면적만큼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 일이 곧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받았는데 와 온도가 바뀌면 안 돼. 그럼 자기가 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뭐 하면 돼? 버리면 돼. 그러니까 열이 방출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답이라고. 되었죠? 요번 시험에서 나타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열에너지 부분이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아? 이 정도 문제라면 유치할 정도로 쉬워요.
요게 열 에너지가 보통 역대 수능상에서 쳐다보면 보통은 17번 정도 자리를 차지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거든. 그게 지금 15번 자리로 옮겨갔다는 얘기는 많이 쉬웠다는 뜻인 거야. 이게 다 17번 쪽으로 옮겨가게 됐다면 요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효율이 같이 섞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래프를 안 주고 그냥 물어보는 형태. 이래버리면 조금이라도 난이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거기까지는 준비해 두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16번. 16번 문제는 선생님 책 실전 문제 풀이책의 217번 문제하고 같아요. 그렇죠? 정답률 54.9%, 55%가 채 안 돼요. 즉, 둘 중 한 명이 맞고 한 명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이 뒤에 19번이 20번은요, 사실은 정답률 보통 각 사이트마다 이렇게 발표되잖아. 또는 EBS까지도 이렇게 발표되잖아. 거기에 뭐 오답률 퍼센티지 이렇게 나오고 정답률 퍼센티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러잖니. 그거에 19번, 20번은 항상 또는 18번까지도 랭킹 1, 2, 3위 대부분 차지하거든? 근데 거기에 정답률은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시간 어택이 걸려서 차마 거기까지 못 풀었기 때문에 왜 오답률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19번, 20번, 18번이 정말 어려워서 그 오답률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근데 불구하고 그게 16번에 오답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정말 얘는 한 절반 정도는 알고요. 절반 정도는 모르고요. 이 과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장 파트에서 분명히 두 문제는 반드시 실려 나올 거거든. 전자기 유도가 하나. 그리고 직선 도선, 원형 도선 뭐 이런 거 하나. 거기에 자성체 해서 자기장 파트가 총 3문제 등장이 가능해요. 전기력을 2문제 낸다면 자기장 파트를 2문제 낼 테고요. 전기력을 1문제 낸다면 자기장 파트를 3문제 낼 거예요. 그 중에서는 항상 요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요게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다른 형태보다는. 요 문제가 사실은 17번이나 18번 자리를 가는 게 어울릴 것 같은데 문제 크기 때문에 지면상의 사이즈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16번 자리에 와 있는 것 뿐이라고. 난이도 면에서 본다면 이건 분명히 18번이나 17번 자리로 옮겨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C와 중심이 원점 O인 원형도선 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더라. A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요. 뭐 그림에 대한 설명 부분이네요. BC에는 각각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표는 B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른 O에서 ABC의 전류에 대한 자기장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 지금 분명히 세 경우의 수를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진 것도 세 경우에 대해서 만들어 보면 되겠지. 지금 A 도선이 있었고요. B 도선이 있고요. C 도선이 있고요. A 도선 때문에 저 O점은 자기장이 무조건 들어가 줘야 돼요. 뭐 요 문제 속에서는 지금 딱히 언급된 바 없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한 거야, 우리. 거의 대부분 이 자기장 파트의 문제 방향 찾을 때는 올라오는 방향을 양으로 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말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기준을 올라오는 걸 플러스로 해야지. 애초에 그렇게 잡아버려. 그럼 얘는 A로 인해서 5점은 들어가는 자기장이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거리 D분의 지랄 한 칸 분의 전류 얼마? I0가 흘렀을 때인 거고 B로 인해서는 원형도선이야. 이거 모르겠어. 일단 얘는 B는 방향은 알아. 시계 방향이래요. 그럼 원형도선이니까 엄지손가락, 자기장 대손가락, 전류.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B로 인해서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어지겠네.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만들어지겠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냅둬. C는 플러스 Y 방향이래. 위쪽이래. 그럼 5점의 자기장은 올라오는 거 만들겠네. 올라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전류의 세기 몰라. 거리는 2칸. 그러니까 2분의 IC로 합시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이거 크기 방향조차도 아예 모르면 나는 얘는 위로 잡을래. 그리고 뭐 IC로 놀래. 그냥 그렇게 놓고 풀래. 뭐 이랬었지만 지금 얘는 방향은 줬으니까 그럼 임의로 잡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야. 방향. 저게 크기만 그냥 IC로 할자 이 말인 거지. 요게 자기장 전체가 빵 나올 거래요. 다시 두 번째 경우는 지금 A는 바뀐 바가 없어요.
1분의 I0, 아이 귀찮다 그냥 I0. I0. 오케이. B는 시계 방향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C는 마이너스 Y방이니까 어라? 요번엔 들어가는 걸 맞네. 마이너스 2분의 IC 값. 이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게 4B0를 만드는데요. 다시 세 번째 경우는 A는 바뀐 바가 없다니까 마이너스 I0. 요번엔 C가 아니다. B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올라오는 자기장이네. 올라오는 거니까 플러스 같은 크기로. C로 인해선 마이너스 2분의 IC 값. 요게 얼마? 2B0 만든대요. 방정식 3개를 만들었으니까 연립하면 되겠지. 그러면 연립하면 이렇게 2개 연립하면 요거는 빼주면 이거 없애주고 빼주면 마이너스 2개의 네모칸은 얼마? 2B0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럼 네모칸은 얼마야? 마이너스 B0를 만들 수 있는 놈인 거네. 됐죠? 다시 연립하자.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연립해 볼까? 이래 놓으면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이 두 개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럼 그냥 더해주면 되겠다 이건. 더하면 요거 하면 마이너스 2I0에 해당하는 게 자기장이 얼마? 2B0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거네. 그러니까 I0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B0 만들 수 있는 고값이네요. 뭐 한 군데다 다 쳐놓으면 결론 얻어지지 않을까? 그럼 첫 번째에다 집어넣으면 I0가 마이너스 B0에 해당하니까 요 값은 그냥 B0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네모칸이 마이너스 B0에 했는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건 또 B0에 해당하는 값. 자기장으로 치면 그게 플러스 2분의 IC에 해당하는 게 빵 만들어져야 되니까 결국 얘 넘기면 마이너스 2B0. 얘 넘어가죠. 마이너스 4B0. IC는 마이너스 4B0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전류값이었던 거야. 근데 B0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B0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B0에 해당하는 게 I0였으니까 이 값을 전류로 다시 환산시켜주면 얼마? 그죠? 4I0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전류 크기 4I0 골라주는 게 C에 흐르는 전류 크기였을 거예요. 요렇게 푸는 게 정석이에요. 우리 여지껏 저런 식으로 연습을 했으니까. 근데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얘 변화량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렇게 풀듯이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딱 요 형태에 해당할 테니까. 즉 무슨 말이야? A는 정해졌고 지금 변화될 수 있는 게 B, C 이 두 가지 경우를 쳐다보면 B도 정해졌어. 그럼 C만 지금 바뀜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4B0로 는 거거든. 그리고 C에 의해서 5점은요. 위로 된다면 올라온 자기장이 있고 밑으로 된다면 들어가는 자기장이고 그 차로 인해서 4B0의 자기장의 변화를 벌이고 있잖아. 이 편 받아들이겠어? 그렇다면 결국 얘가 이 자리에 줄 수 있는 거는 크기로 따지면 2B0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놈인 거지. 들어가는 거 2B0에서 올라오는 거 2B0로 바뀌는 거. 그럼 4B0의 변화량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IC에 해당하는 게 2B0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놈. 이거였을 거야. 다시 요렇게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물리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같다는 걸 먼저 찾는 게 습관적이어야 되니까 와 C는 정해졌어요. 값이 방향까지도 B만 지금 바뀌었더니 변화는 얼마가 바뀌고 있어? 2B0만큼 변화가 되고 있어. 즉 B가 만들 수 있는 거 5점에 올라온 자기장 만들 수 있고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2B0만큼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얘 자체로 크기는 B0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놈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지. 됐죠? 그럼 A로 인해서는 어차피 그랬어. 요 첫 번째 경우 여기 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빵 만들 수 있는 거 얘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 또 얘로 인해서도 들어가는 거 그럼 얘로 인해서 올라오는 거 빵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게 B0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C를 찾고자 했으니까 A는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I0가 흘렀을 때 B0 만들 수 있는 거였거든. 그럼 C는
거리 2칸 떨어진 곳에 2B 제로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지. 전류가 얘가 4의 제로가 돼줘야 요 크기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배수 관계로 이렇게 툭툭툭툭 푸셔도 상관없어요. 변화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거니까. 정석은 얘예요. 이래야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요 경우는 방향과 특별하게 바뀌는 게 얘 같고요. 요것만 바뀌고. 여기는 얘 이게 달라지고 얘가 같고요. 요렇게 주어졌으니까 같은 게 있고 반대인 게 있고 같은 게 있고 반대인 게 있고 이랬으니까 변화값이 눈에 보였던 것뿐이지 요 형태에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생기는 요령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좋은 방식이긴 해요. 많이 풀었을 때 경험치야. 그래서 아마 요 16번 문제를 출제한 그 출제자분은 요 방식을 원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어. 만약 요 방식을 선호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도 달라지게끔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요게 정석이긴 해요. 알아들리겠어요? 오케이. 네모가? 아, 바깥에 요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네모 자체로는 지금 마이너스지. 이걸 그냥 X로 놓은 것 뿐이야. 그걸 모양을 접어놔가지고 네모칸 이렇게 그냥 바꿔놨을 뿐이지. 그 X 하는 건, 해당하는 건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지. 방정식 푼 거니까. 오케이. 뒷장이 17번. 뭐 전기력도 사실은 이런 거 많이 연습했어요. 개념 때도 많이 봤고요. 우리 이제 실전 문제 풀이에 전기력 들어갈 차례니까 사실은 볼 텐데 이런 형태가 제일 흔해요. 원래 오늘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 거지. 그 요 문제 17번 이거 풀 때 선생님이 딴 데로 세지 않고 그냥 빨리 부지런히 했으면 요 17번도 해줬을 수 있었겠다 싶긴 한데 아쉬웠는데. 봅시다. 이거 실전 문제 풀책이 261번 문제하고 거의 같아요. 그림 가와 같이 X주상에 점전화 A, 양전화인 점전화 C를 각각 X와 빵 OD에 고정하고요. A와 C는 고정시켜버렸고요. 그 점전화 B를 D에서부터 3D 사이 구간에서 옮기면서 고정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왔다 갔다 이렇게 옮기면서 C가 받게 되는 전기력. 조심해야 되는 거 뭐? 꼼꼼히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왜 왔다 갔다 하면서 B가 받는 걸 주로 물어보게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여지껏은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요 놈은 얘를 움직임으로 해서 얘가 받는 전기력을 그래프로 준 거야. 그래도 지금 이 그래프 속에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 그렇지, 무조건 빵인 곳. 그게 어디? ED에 살짝 여기를 갔을 때 누가? C가 아니라 B가 문제 보통 우리가 봐왔던 형태하고 지금 조금 달라요. 주로 우리가 봐왔던 형태는 움직이는 고놈이 어느 자리에 갔을 때 고놈이 받는 전기력을 대부분 그래프로 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법이었거든. 그게 지금 얘는 움직이면서 얘를 지금 그래프로 주는 건 흔한 형태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다고 낯선 것도 아니고 딱 그렇다고. 그래, B가 요 자리에 갔을 때 얘가 빵 된대. 다시 한 번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면 이걸 빵 만들려면 만약 A가 잡아당기면 B는 밀어주는 거. 이런 형태가 돼줘야 되잖아. 뭘 뜻하는 말이야? 반드시 A, B는 반대 종류여야 되는 거지. 항상 전기력, 자기력은 두 가지밖에 못 물어본다고 했다. 크기, 방향. 그 방향에 되는 게 종류, 크기 이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가까운 놈이 얘보다는 전화량이 작아야 이걸 비기게 만들 수 있겠지. 한 놈은 땡기고 한 놈 미니까 비기게 만들려면 먼 놈이 전화량이 크겠구나. 얘가 작겠구나. 그래서 니우먼의 전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더라. 거짓말. A가 무조건 커야 돼요. 반대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그래프 속에서 얘 2D인 곳에서 B가 여기를 지나쳐서 더 3D 쪽으로 가까워질 때
그럼 3D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플러스 전기력을 받는데, 즉 오른쪽으로 전기력이 남게 된대. 얘가 이쪽으로 이동되는데 얘는 가까워지는 요 놈의 영향을 더 세게 받는 놈 아니야? 그잖아? 아까 요 자리 갔을 때 이게 빵인데 그보다 더 가까워진다면 얘는 B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지 무조건. 그게 오른쪽 힘을 남게 만들려면 B는 종류가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여야 될 테고요. 그래서 기억번에 A는 음전아이들아 정답이고요. 됐죠? 뒷번에 B가 X가 3D에 있을 때 B가 이 자리에 갔을 때 플러스인 놈, A는 마이너스인 놈 이렇게 돼준 거네. B의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EF보다 작더라. 그 EF에 해당하는 게 결국 위에 있는 그래프로 쳐다보면 얘가 3D인 곳에 갔을 때 C가 받는 전기력이 EF 이렇게 돼 있어. 그럼 C가 받게 되는 전기력이 있는 건 결국 B로 인해서 밀쳐지는 요 값과 A로 인해서 당겨지는 요 값. 그 차가 오른쪽으로 EF가 남았던 거지. 됐죠? 요 상태에서 이제 B가 받게 되는 거는 C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C가 B를 밀어주는 요 힘이 작용하겠네. 그 크기가 얼마 있다고 아까? EF짜리였다니까? 아니다. 그 크기가 얘 같은 크기 요거여야 된다니까? 요놈 같은 거. 거기에 아까 C는요 A가 잡아당겼지만 이제 얘 B도 A가 잡아당기겠지. 그것도 C에 있는 그 자리보다도 가까운 요 놈을. 그럼 뒷방색이 이렇게 당기겠지. 같은 방향으로. 그럼 얘는 반대쪽에 뭘 빼서 EF 되는데 얘는 같은 방향으로. 일단 이 값은 같은 상태. 요 빼는 게 아니라 더해주는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럼 이건 적어도 합성값이 EF보다는 크겠구나. 인 거지. 작다 거짓말 기억하는 원했던 답이라고. 전기력은 요즘 계산 문제 잘 안 내요.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사고력 문제를 내버리는 거지. 무조건 요 형태는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18번 문제는 선생님 책 개념완성책 179번 실전 문제 풀이책 243번 문제하고 같지요? 같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전자기 유도 파트 문제가 딱 두 종류라니까 자기장이 고정된 상태에 도선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라면 그렇게는 워낙 흔하게 됐으니까 최근의 경향성은 이거는 오히려 도선을 고정시켜버리고 바탕에 깔린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이게 지금 요즘 유행하는 형태인 거야. 개념 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해 줬죠? 실전 문제 풀이책에서 또 이런 형태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그래프로 적절한 것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을 양으로 하겠다. 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가 양으로 하겠다 그랬어. 다시 요거 1초까지 쳐다보면 여기 1영역이 자기장 세고 2영역이 자기장 약해.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하니까 여기 흐르게 되는 유도 전류 값은 여기 흐르는 이 자기장, 여기 생기는 자기장 이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흐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유도 전류도 안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데 1번, 2번은 흐르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죽여놓고. 다시 1초부터 3초까지를 쳐다보시면 이 영역은 그대로예요. 근데 1영역이 자꾸 줄어요. 뭐가? 들어가는 게 줄어요. 좋아, 싫어? 싫어요. 들어가는 거 더 만들기 위한 유도는 시계 방향으로. 그 시계 방향을 양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양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네. 그죠? 근데 3, 4, 5번 전부 다 양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 있네. 아이 건진 게 없네. 다시 3에서 5, 4초 사이를 쳐다보면 요거는 1영역이 그대로예요. 2영역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뭐가? 나오는 자기력선이 많아지고 있어요. 좋아, 싫어?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 만들기 위한 유도를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의 양이니까 또 양의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럼 4번은 반대라서 안 되는 거지. 그럼 2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 그 2번, 5번의 차이점은 3, 4초 사이에 유도 전류 값이 커, 작아?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이때 흐르는 유도 전류는 뭐랑 상관이 있다고? 이 크기와 관련된 게 아니라니까 이놈의 기울기, 즉 변화값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2초 만에 1이 바뀌는 거. 얘는 1초 만에 1이 바뀌는 거. 여기가 시간당 변화율이 더 크지. 이때 유도 전류가 더 커야 되는 거지. 됐죠? 플러스로. 그럴 수 있는 게 3번밖에 원했던 답이 없어요.
과연 이게 4번 자리를 아니 4면째를 당당하게 차지할 만큼의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 지면상의 크기 때문에 지금 4면째에 넣었을 뿐인 거야, 얘는. 딱. 됐죠? 19번. 19번은 실전 문제 풀이책의 96번 문제하고 같죠? 전형적인 운동 이법칙과 일과 에너지가 합쳐진 그런 형태. 그림만 딱 놓고 쳐다보면 전형적인 운동 이법칙 그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푸는 게 운동 이법칙으로 풀던지 일과 에너지로 풀던지 이렇다고 그랬잖아. 그중에서 뭘로 풀지는 보기를 보고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기본적으로는 일과 에너지가 편하다고 그랬다. 근데 일과 에너지는 해결이 안 되는 기 때문에 운동 이법칙을 쓰는 것뿐이라고 그랬어. 어떤 경우에 해결이 안 된다고?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 또는 장력을 물어보게 되는 경우. 근데 지금 얘는 보기 기억번이 가에서 B가 PQ를 사이를 지날 때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요게 장력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과 에너지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결국 운동 이법칙 한번 적용해야겠구나. 풀면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게 보여 이제? 오, 많이 발전했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야. 운동 이법칙 써야겠구나. 자,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2m, m, 3m짜리 그림에 들어있고요.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ABC는 등가속도 운동하더라. 그림 나와 같이 B가 점 Q를 속력 V0로 지나는 순간 B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지며 그림에 들어있고요. AB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B가 점 R의 속력이 빵이 되는 그림에 없고요. 그럼 쳐넣고요. 여기가 속력 V0고요. 그림에 있잖아. 여기 지날 때가 속력이 빵이고요.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야. 다시 Q와 P를 지난다. PQR은 수변상의 점이다. 즉 얘는 요 자리에서 이 줄이 끊기면 뒤로 가는 거야?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가던 중에 뒤에서 당기는 힘이 생겼으니까 관성 때문에 계속 가게 된다고 그랬잖아. 대신에 속력이 줄면서. 그러니까 V0에서 속력이 줄어서 이게 빵 됐다가 결국 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돌아가는 요 경우 있지. 됐어요? 머릿속으로 얘들 움직임이 잡혀 있어야 된다니까.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번에 장력 물어봤어. 운동 이법칙 그렇게 풀 거라는 느낌이 왔다면 일단 운동 이법칙은 뭐부터 잡는 거라고? 가속부터. 그럼 얘 가속도 찾아오면 총계치 얼마 움직여? 6m. 힘 얼마 때문에? 왼쪽 2mg, 오른쪽 3mg. 남는 거? mg의 r자임. 그러니까 가속도가 6분의 g 이렇게 돼주겠지. 다시 얘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얘는 가속도 알죠? 그냥 중력가속 G값. 얘들은 질량 이제 3m이. 힘 얼마 때문에? 2mg의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가속도가 3분의 2g 이렇게 돼주겠지. 거기에 지금 요 줄에 걸린 장력값 요거 물어본 거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즉 이 줄은 A를 당겨야 돼? BC를 당겨야 돼? 엄마? 이 줄은 A를 끌고 올라가 BC를 당겨가. 그치? A를 끌고 올라가지. 이쪽이 더 무겁잖아. 일로 갈 거라며. 그러면서 정지에 있던 애가 점점 빨라서 여기 가서 비소수 속력이 V가 되는 거라며. 그러니까 분명히 A를 끌고 가는 줄이야 얘가. 그럼 A의 무게 얼마? 2mg를 이겨내고 얘의 R자임 얼마? 질량 2m짜리가 가속도 6분의 G로. 그러니까 3분의 mg로. 위쪽 아래쪽? 그렇지, 위로 올라가면서 빨라져야 되니까 줄만큼 당겨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총 얼마여야 돼? 3분의 7mg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억번에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7mg. 정답이네요. 니은문에 Q와 R 사이 거리는 4G분의 3V0의 제곱이더라. 어차피 지금 가수 구해놨어. 찾는 거 거리. 근데 보기를 봤더니 뭐 V, G 이렇게 표현하길 바랬어. V는 여기 주어진 요 놈이야. V 주어졌고 가수도 알고 있고 거리를 물어봤네. STVA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 이상만 주어진다면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라며. 그러니까 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간단하게 해결되겠네. 정지에서 점점 빨라져서 여기 P점이야. 점점 빨라져서 V가 됐어. 요게 Q점이야. 그 Q점을 지나친 이후에 속력이 느려져야 될 거야.
그래서 저 R점 가서 섰어. 여기가 R점이야. 근데 이 기울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 얼마? 요게 6분의 G고요. 여기 기울기는 3분의 2G고요. 통분시키는 게 비교하기 편하겠다. 6분의 4G고요. 엄마, 속력은 빵에서 V까지, V에서 빵까지 속력 변화는 똑같은데 요 놈이 4배 큰 이유는 시간비가 4대 1이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4t라면 여기 시간이 5t겠구나 이 말이겠지. 지금 물어본 건 뭐였어요? Q와 R 사이 거리, Q와 R 사이 거리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네. 그럼 면적은 항상 우리 그래프 속에서 받은 건 두 가지, 기울기, 면적 두 가지. 이놈의 기울기라는 애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 t, 높이가 v 제로. 그게 요 기울기였다고. 그럼 t는 얼마야? 2g분의 3v 제로 이렇게 돼주겠네. 우리 찾고자 했던 건 요 면적이었으니까 면적은 처음 끝 절반값 평균 속력 2분의 v 제로서 시간 t초 동안 이동되게 요 면적. 그 t였다 살짝 쳐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 4g분의 3v 제로의 제곱. 니은번 답이네. 됐어요? 자, 디귿번에 나에서 B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속력은 얼마니 물어봤어. B가 다시 P를 지날 때. B가 다시 P를 지날 때. 여기 R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머 P 지날 때 빵이겠네. 이질하면 큰일 나지. 다시 나 봐봐. 잘해놓고 그 지랄하는 애를 봐서 그래. 이건 저기서 갈 때 이렇게 됐던 거 셋이 같이 움직였을 때 상황이고 줄 끊어진 이유 상황은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다시 되돌아가는 땐 이게 다시 빵으로 가는 게 아니지. 점점 아니지. 맞지, 그렇지. 요렇게 돼가지고 요 속력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저 값하고 다른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찾지? 적어도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게 속력 물어보나 또는 운동에너지 물어볼 때 항상 바꿔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있었지. 뭐 운동에너지는 R자임이라는 게 운동에너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과에너지로 이게 속력 물어봤으니까 일과에너지로 풀겠다. 디귿번은 그렇게 마음 먹겠어요? 그렇다면 속력에 대해서 들어있는 게 운동에너지. B의 속력, B의 운동에너지. B의 운동에너지, B의 R자임이 한 일 이렇게 보여 있어야 되는 거야. 서해 문과는 나는 그렇게 보였어 이게. 그럼 B의 R자임이 한 일이 B의 운동에너지라니까? 넣어봐. 다시. B의 R자임 얼마예요 이거? B의 R자임. 아까 가속도 구해놨잖아. 그렇지. 질량 M짜리가 가속도 3분의 2g로 움직이게 되니까 B의 R자임은요 3분의 2 mg가 B의 R자임이야. 그걸로 움직인 거리 총 가야 되는 거리가 얼마야? 여기서 속력빵에서 다시 P까지 이제 돌아가는 거. Q를 지나쳐서 얘 대칭형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여기 Q를 지나쳐서 더 간 거 이거. 와우. 그러니까 이게 총 움직인 거리 요 면적 요게 움직인 거리여야 되는가? P까지. P에서 Q까지 거리였고요. Q에서 R까지 거리고요. 이게 다시 다 되돌아가 있는 그 거리예요, 이게. 그 거리를 여기다 곱해달라고. 그래서 니은번이 이게 나왔었을 거야. 이게 지금 이 값이라며. 그럼 이 면적은 그거의 4배 크다며. 그럼 총 면적은 이거의 5배. 5배면 얼마야? 4g분의 5배니까 15 v0의 제곱. 물리는 기억니은데 이거 순차적으로 푸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식이라니까. 이게 B의 R자임이 한 1은 B의 운동에너지 2분의 1의 질량은 M짜리에 속력은 0이었던 애가 얼마 되니? 이거 있으니까. 그럼 V 제곱 마이너스 0. 그래서 V 제곱 맴 G 2 없애고 얘까지 없애고 얘 5. V는
V제곱이 5V0의 제곱. 그럼 V는 루트 5V0. 답. 어머,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구나. 그냥 끝. 그러니까 얘는 일과 에너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이 들었어. 이제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지. 분명히 기억반에 장점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만으로 얘를 해결하려고 들었으면 못 풀었을 거예요. 디귿법 문장도 이해돼요? 받아들이겠어? 자, 20번 마지막. (20번) 문제는 선생님 책의 실전 문제 풀이 책 110번 문제, 개념 완성 책 90번 문제하고 같아요. 개념 완성 책에 들어있는 90번 문제하고는 거의 비슷하죠. 거의. 그림만 놓고 쳐다봤을 때도 되게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왜? 보던 형태라서. 편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을 것 같아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수평면 구간에서 질량이 각각 m 3m짜리 물체 A와 B가 용철로 압축시키는 가만히 놓았더니 A, B는 각각 수평면상의 마찰 구간 1, 2를 지나 높이 3h, 2h에서 정자했다. 전부 다 그림 설명 부분 4줄까지가 몽땅 다. 이 과정에서 A의 운동의 최대값은 A의 중력 포텐시 최대값의 4배더라. 이건 그림이 없네. 그럼 밑줄 쫙 하시던지, 그게 아니면 그 문장을 수식화시켜 놓으시던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읽어가던 중에 얘 같으면 그림 속에 쳐 넣을 것 같아 그냥. 그림만 놓고 딱 풀어버리게끔. A, B가 각각 1, 2를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진이는 각각 W1, W2이더라. 아, 여기 지날 때 W1, 여기 지날 때 W2. 손실이라는 건 알겠어요? 에너지 손실? 왜? 마찰구간 지나가는 거니까. 자, 일단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요거 문장을 지문 그 총 6줄짜리, 5줄짜리 이걸 다시 안 읽고 싶으니까 6줄이구나. 이걸 다 그림 속에 쳐넣는 게 제일 좋은 습관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장으로 바꿔봅시다. 그 수식으로 바꿔봅시다. A의 운동이 최대값은 어디 지날 때니? 그라지. 여기 지나갈 때. 그죠? 팡하고 튕겨나가는데 요 놈의 위치 에너지 없어진 것만큼까지도 여기는 운동지가 돼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운동의 최대값이네. 그 값은 A의 중력 포텐시의 최대값은 4배. 그럼 A가 중력 포텐시의 최대를 가질 때가 어딘데? 여기. 그 값이 얼만데? 3mgh. 그거의 4배. 그러니까 여기 얼마? 12mgh 값이네. 됐죠? 여기를 지날 때가. 그럼 얘 내용이 하나짜리야? 2개짜리야? 2개짜리. 요게 용철에 압축한 상태에서 튕겨나가는 요 과정은 운동량 보존 입장에서. 그 이후에 A 혼자 움직이는 것 또는 B 혼자 움직이는 이 과정은 일과 에너지 단원에서.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입장에서 예를 생각하면 항상 이런 문제에 운동량 충전량과 일과 에너지가 같이 섞여 있다면 꼭 그런 건 아니어도 운동량 충전량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편하다니까 대부분이. 그럼 운동량 보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머 분열인데? 이거 분열 역학적인 이제 보존돼야 한대. 요번 문제와는 관련 없긴 하지만 폭발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라고 그랬습니다. 안에 있던 화학적 에너지가 튕겨나간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화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니까 역학적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없던 게 생긴 거야. 마술처럼. 하지만 용철을 집어넣어서 분열시킨 폭발이 아니라 분열은 압축한 탄성 에너지가 얘들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니까. 운동량도 보존되고요. 그럼 처음에 압축시킨 상태의 운동량 값은 빵. 질량을 갖고 있을 뿐 속력이 없었던 운동량 빵. 그럼 이 분열된 이후에도 총합의 운동량은 빵. 근데 질량비가 1대3이니까 속력비는 3대1이 만들어져야 좌우측 합이 빵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 속력을 V로 놓는다면 얘 속력이 3V였을 거라고. 운동량을 먼저 보는 게 일반적으로는 편하다고. 자, 이제 이거 정리하자. 여기 지 혼자 여기 내려가는 요 과정은 일과 에너지로 풀자며. 그럼 중력만 존재할 때네. 그럼 뭐 어떻게? 잃어버린 에너지 이퀄 얻은 에너지. 그럼 이런 건 뭐 있는데? 얘 현재 여기서 갖고 있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의 질량 m의 속력 3V의 제곱 9V 제곱.
그거 사라지고 또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 얼마? mgh까지 사라지고 여기서 얻어진 건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 돼 있을 거라고. 됐죠? 어머, 그러면 얘가 얼마란 얘기야? 11mgh겠구나. 그거였겠지. 그럼 다시 W1에 대해서 지금 A를 붙들고 이제 끝까지 가보자. 현재 이 자리에서 요만큼의 에너지 갖고 있었어. 요게 지금 마찰의 존재하니까 외력이 있을 때네. 외력이 있다면 우리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한 양이 얻은 에너지 또는 잃어버린 에너지. 지금 마찰이니까 이건 잃어버린 에너지. 그럼 여기에 W1 값은 잃어버린 에너지는 뭐 있는데? 요 운동 에너지가 여기 위치 에너지 3mgh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차이만큼의 잃어버린 에너지가 돼준 거지. 얼마? 그렇지. 9mgh. 그게 W1. 자, A에 대해서는 끝! 이제 나머지 B만 쳐다보면 되네. B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 여기서 갖고 있던 게 여기서의 운동이지. 거기서 잃어버린 것만큼 여기 위쳐지. 그럼 해주면 되지. 얘 여기서 갖고 있던 거 뭐? 2분의 1의 질량 3m짜리의 속력 V제곱 플러스 위치 에너지도 있었어. 3mgh 요거 2란 값 마찰이 1에서 빼준 값이 여기 남는 위치 에너지 6mgh 만들어졌을 거라고. 요 값은 mgh 꼴로 바꾸면 다 mgh 꼴이니까 mgh 꼴로 바꾸면 요게 2분의 9mv 제곱이 11mgh였으니까 그게 3분의 1 크기잖아. 그럼 얘는 3분의 11mgh 값이겠지. 얘 넘겨주면 3mgh, 이쪽으로 오면 3분의 9mgh 빼주면 W2 값이 3분의 2mgh겠네. 찾는 게 뭐 있어 근데? W2분의 W1 값이니까 얘 분의 W1 값이니까 9mgh 해주면 얼마야? 2분의 27 답이겠지. 야, 19번, 20번에 이 정도 문제라면 땡큐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사실은 어려운 것도 없었고 시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잡아먹을 것도 아니었다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한번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문제를 너무 어려울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푸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봐봐.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여러분의 시간을 더 잡아먹는 그런 형태가 됐을 수도 있다니까? 아까 뭐 어떤 친구는 뭐였어? 14번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어떤 문제는 12번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친구도 있고, 각각 10번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친구도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 문제 풀어보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들이 아니었잖아. 근데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이게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맞나? 자신이 없는 거, 또는 어려운 문제 아닌가? 하는 겁먹는 거. 이게 자꾸 지금 시간을 조금씩을, 이게 많은 시간을 주고 시험 본다면 그 조금 시간은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아. 별거 아닐 수 있어. 근데 30분 내에 20문제 풀어야 되는 이 빠듯한 시간에 그 조금의 시간을 잡아먹는 자신감 없는 잃어버리는 그 시간은 되게 큰 거예요. 비율적으로 보면. 물린 자신감의 과목이라니까. 겁먹을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여러분의 점수를 갉아먹는 역할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감 갖고 풀어. 물론 우리는 아직 지금 실전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완성이 안 돼서 조금의 자신감이 덜 생길 수도 있는데, 수능 때는 분명히 그 자신감 갖고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요 20문제 중에서 분명히 올해 방향성을 잡아주는 수능상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등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야 하고 잡아주는 가이드적인 성격이 9월 평가원의 진정한 의미라고 그랬으니까 요 형태의 문제들에 조금 더 익숙해지세요. 그 파이널 때 최대한 얘를 반영시켜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이 이 파이널에 접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됐어요? 오케이? 고생 많았는데 얘를 통해서 부디 얻는 게 있었으면 싶네요. 선생님이 아까 동영문항 뽑아준 거 그거 가지고 자기 걸로 꼭 소화시켜 놓으세요. 이 문제들을 다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외운다니까.
외우는 건 소용없다니까 문제는 또 바뀌어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그걸 동형 문항을 통해 가지고 요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몸에 익혀 놓으시라고. 오케이? 됐어요? 고생 많았네요. 수능 때까지는 계속 이런 형태로 준비해 두셔야 될 거예요. 수능 해설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볼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는 수업 중에서만 만나게 될 테고 이제 해설 강의로서는 마지막 보는 형태가 될 거예요. 내년에 다시 안 보는 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즉 여러분이 대학생이 된 이후에 선생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죠.